안녕하십니까.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집중 토크는 지난 그 주에 있었던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 또 세계 경제 전망 이런 거를 좀 주제로 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누가 한번 뭐 좀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지난 그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금통위가 있었고 금통위는 우리가 바로 직전에 예측했던 대로 기준금리 동결, 네. 다음에 성장률은 3.0에서 2.8로 네. 아주 찔끔 이렇게 네. 낮추고 그리고 그게 뭐 1, 4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랬던 예. 거지 그 이후의 전망은 여전히 똑같다. 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거기 뭐 그 통화정책 방향문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좀 분위기 좀 한번 전해주시죠. 예, 지난 4월 금통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는 현행 1.5%도 동결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금통위원들 그 바뀌는 교체되는 분들이 이제 7분 중에 4분 마지막 금통위였는데요. 네. 하승건 의원이 여전히 소수 의견으로 이날을 마지막까지 주장하시고 나가셨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는 한은 총재는 성장률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3.0에서 2.8 그리고 이제 물가는 1.4에서 1.2로 낮추었는데 네. 이제 3.5에서 2.8 낮아진 게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낮아진 거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뭐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좀 유지를 했고요 보면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소멸이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였는데요. 한은 총재가 계속 이제 통화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재정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한참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구조 조정을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돼서 통화 정책도 뭐 공조가 같은 거는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은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부분 이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금리는 금통위 전에는 오히려 상승했었거든요. 이제 약세로 동결할 예상으로 약세 시작했다가 금통위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소멸이 안 되고 계속 살아 있으면서 금리는 오히려 내려서 시장은 단체로 아직 금리 인하 기대는 살아 있다. 예. 그 허재원 연구원 네. 이번에 4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바뀐 사람이 바로 가서 금리 인하 액션을 취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럼 5월도 동결로 봐야 돼요? 네,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저번에도 이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처음 금통위에서 어떤 그분들만의 어떤 독특한 색깔을 보이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2분기 의 경제 지표들은 1분기보다는 다소 좋아질 가능성들이 약간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시점상으로도 사실 그 금리 인하를 강하게 좀 주장하시기가 좀 약간 시기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디야 그 유럽의 말 잘하는 마리오 드라기나 네. 아니면 미국의 옐런이나 네. 이런 분들은 시장에서 한마디 하면 시장의 반응을 딱딱 하잖아요. 그분들의 발언에 따라서 반응들이 민감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구로다 총재의 발언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가 지난번에 헛발질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좀 약발이 좀 떨어진 시장의 영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예.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요즘 뭐라고 하든지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금융 수장이 뭐라고 하는 거와 관계없이 네. 그들만의 생각이 되게 견고하기 때문에 네.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네. 되게 미미하지 않는가. 물론 저는 이제 채권 쪽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 이번에 금리 안 내리고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시장에서는 금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갈 거다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3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붙어서 더 좀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은 하지만 금리를 내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을 내자면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멘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음. 그렇게 많이 눈과 입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시장에도 좋을 게 없고 한국은행에도 좋을 게 없고 서로 간에 좋을 게 없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그러면 하고 받아야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시장이 컨트롤도 예. 되고 그런 건데 양쪽이 다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는 그 너무 오랫동안 이주열 총재께서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그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시장과 한국은행의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 다음으로 또 이제 이주열 총재께서는 금리 인하는 그냥 단독으로 못할 거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네. 재정 정책하고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이 될 때 효과가 있을 거다. 계속 지금 몇 번 같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는 할 텐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받은 거? 금리만 놓고 보게 되면은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몰려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뒤에 말씀한 구조조정은 네. 공감대는 있지만 네. 어떻게 할 건데? 네.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쌓이는데 시장 내에서는 질문만 쌓이지 내부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어떻게 갈 거다라는 어떤 이 청사진을 이 시장 내에서 전혀 그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정부가 보여준 것도 아직은 없죠. 이제 뭐 얘기하기 시작하던데. 계속 구두로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뭐 다 인지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거에 대한 청사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를테면 뭐 조선사랑 해운사를 어떻게 좀 같이 간 산업이니까 붙여보는 이런 쪽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과연 그게 진행이 가능할 거냐라는 쪽에 해석이 되니까 뭐 저희 이제 주로 주식을 보니까 네. 그런 관점 본다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코스피 지수도 금리 동결 발표 나오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던 게 뚝 바로 직후에 떨어지기 시작하던데 바로 영향이 있었던 거죠. 동결 영향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계속 인하 압력, 기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었는데 네, 뭐 이번에 깨지니까. 깨지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수상으로 2,000% 정도를 넘어섰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좀 쉬어가도 어색하지 않다. 그런 심리가 조금 더 자극시키는 재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환시장은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시장만 보면 거의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금통위 당일날도 뭐 인포맥스에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네. 그 같은 금통위에 대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다르게 반응을 했다. 그날 환율이 좀 그 공교롭게도 금리 동결 발표하고 총재 발언 나오면서 또 환율이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매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금리 동결이 인하가 없었던 것에 실망을 하고 채권시장이 이제 반대로 반응을 하고 이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죠. 어쨌든 간에 네. 그죠? 채권시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통위 하는 총재랑 이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금통위원들이 최근에 계속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근데 반대로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은요 정부가 구조조정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정도 쓸 수도 추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정도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그거는 있거든요. 추경은 예. 확실하게 부인을 하고 확실히 있던데. 부인을 그 재정 건전성을 워낙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스탠스다 보니까 추경은 아닌데 그것도 또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요 추경을 안 하고 재정은 이미 재정 집행률이 1분기에 많이 썼는데 그렇죠. 하반기 2분기 조금 덜 줄인다. 덜 줄이고 하반기 가면은 추경을 안 하는데 재정은 이제 쓸 여력이 없어지고 구조조정은 하고 그러면은 금통위원들이 한 얘기를 반대로 해서 가면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가 동반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금통이나 하느니 이게 조건이 필요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필요 조건을 정부가 충족시켜 버리면 금통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8, 9월이네. 그래서 뭐 보통 예, 추경이 국회 가가지고 예. 추경이 결정되는 게 8, 보통 9월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분기에 인하 기대가 막 말씀한 것처럼 5월은 처음 오는 분들이 바로 하시기는 어렵고 네. 6월은 FMC도 있고 뭐 브렉시트 투표도 있고 아마 금통위가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래서 2분기 인하 기대가 3분기로 이제 그냥 소멸되지 않고 이연되는. 예.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있으면서 시장 금리는 상승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허재한 연구원. 네. 거기서는 그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쓸 거로 봐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저희는 좀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이번에 유일호 부총리께서 이제 G20 회담 와서 이제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추경은 안 쓰겠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시긴 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분위기가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통화 정책을 안 되니까 다 지금 재정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고 이미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진 때문에 곧 이제 뭐 추경은 거의 100% 확실할 것 같고요. 확실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유럽 국가들도 조금씩 이제 재정에 대해서의 어떤 스탠스들이 작년 재작년보다는 약간 좀 누그러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한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경상수지가 흑자이면서 이제 재정이 건전한 나라들이 재정을 써야 된다라고 아예 미국 재무장관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상태니까 남유럽도 좀 봐주겠다는 얘기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입장에서 약간 좀 덜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앞서도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그 추경을 하지 않고서 사실은 재정을 가만 놔두면 1분기에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재정 절벽의 모습들이 사실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재정은 하반기에 좀 더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 바로 재정 절벽에 갈 테니까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는 상반기에 땡겼어도 이렇게 많이 땡겼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 하반기는 바로 이제 7월 들어가면서부터 재정 절벽이 될 텐데. 다만 변수가 이제 그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데 그거는 그 시간이. 야가 또는 그러니까 야의 연합이 그거를 갖다가 반대는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으로 이번에 자리매김하려고 애를 쓸 거거든 둘 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 쪽에서 추경을 하자고 나설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럼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쨌든 3분기 중으로는 한국은행이 확실하게 재정정책 써야 금리 인하 한다 그랬으니까 3분기 중에 되겠네. 그러니까 3분기 중에 금리 인하를 한번 베팅을 해봅시다 우리. 자 결국 우리 내수가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소비든지 투자든지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고 우리 서동필 이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수출이 관건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 국내 경제 아무리 들여다봐봐야 소용없고 세계 경제를 보는 게 이제 결국 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먼저 우리 그 허재환 연구원 중국 내가 최근에 이제 본 중국 그 지표 중에 제일 그 유의미하게 봤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통계가 조작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중국 경기 선행 지수가 OECD 건가? OECD에서 발표한 중국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말에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4분기부터 돌아서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물론 여전히 이제 기준선은 못 와 있는데 그래도 떨어지다가 이제 또 이제 다시 올라서는 추세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 통계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해서 아 그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작년 4, 4분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했으면 지금쯤은 중국 경기가 추락하는 게 좀 멈추고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 그 통계가 유의미한 통계일 텐데 요즘 어때요? 경착륙의 우려는 가신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 우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사실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뭐
저희 금융시장에서 보기에는 뭐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긴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PMI 지표가 어쨌든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는 일단 3월달에 50을 회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나는 지표들 중에 좀 쇼킹했던 게 이번 3월달에 주택 판매 지표가 거의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20% 이상 주택 판매가 많이 늘고 착공도 되게 많이 그럼 늘었습니다. 2선, 3선 이쪽까지 쫙 퍼져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예, 특히 2선 쪽에서 부동산 판매나 착공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지표들이 이제 1, 2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약간씩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 IB 쪽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 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중국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6.5가 안 될 걸로 봤던 하우스들이 네. 이제 한 6.5나 6.6 정도로 약간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아, 그러면은 그 저기 뭐죠? 그 중국말로 하면 아주 멋있게 들리는 우리말로는 쉬운 그 신상태, 중국말로 뭐라고? 아, 신창타이. 예, 그럼 유능한- 신창타이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6.5가 신창타이니까. 예. 근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이 하나는 산업 구조 조정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고도화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고 지금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은 주로 부동산 건설 이런 네. 아주 전형적인 중국의 경기 회복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기 힘들 거다. 이게 좀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중국 경기가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최근에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민간에서는 투자를 거의 안 늘리고 있고요. 네. 주로 국유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네. 거기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 1분기 GDP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중국이 좀 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성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서비스업 쪽은 오히려 성장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2차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제 건설업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성장의 어떤 질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좀 안 맞는 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표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이 소득 증가율은 괜찮은 편인데요. 네. YOY로 계속 7% 이상을 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음. 고용 증가율이 생각보다는 안 좋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들어가나? 그렇다라기보다는 이게 네. 서비스업만으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가 약간 버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안 드는 서비스업 쪽, 그러나 네. 서비스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을 해서 네. 그래도 중국이 뭐 6% 중반대 성장을 했으면 했는데 네. 이게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중국 정부가 일단 좀 옛날 방식이지만 뭐 한 2년 동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를 거의 안 했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방향 자체를 이제 돌린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사실 지표는 생각보다는 이제 빨리 올라오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늘어난 유동성들이 사실 지금 돈이 이제 해외로 가는 것도 지금 자본 통제 때문에 잘 안 되고 네.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실물로 돈이 가기에는 약간 자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돈들이 지금 부동산 쪽으로 다 빨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이제 부동산 쪽은 더 좀 세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버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상해 지수는 그럼 그런 걸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요즘 뭐 잘 세계 경제가 다 잘 가려고 하는 판에 상해 지수만 그냥 폭락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인민은행에서도 뭔가 이렇게 다시 구조조정이나 부채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딱 3,100 정도 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부 관련한 기금에서도 약간 좀 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네. 때마침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제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 정부의 어떤 통화 정책 방향 자체가 기업 부채를 더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이게 돈을 계속해서 푸는 거의 어떤 방향 자체를 조금 슬로우 다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빠진 것 굉장히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네. 했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중국은 뭐 그게 질적으로 좋은 성장이든 나쁜 성장이든 일단 다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초입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맞는 거겠죠. 유럽 좀 보죠. 뭐 이제 통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일단 중국은 뭐 경착륙은 면하고 좀 돌아서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좀 미약하지만 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유럽이 그래요? 근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통방문이 네. 통화정책 방향문과 국내는 보면은 내수와 소비를 중심으로 뭐 개선 기세가 있다고 했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한다 돼 있는데 네. 미국이 회복세를 지속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유로는 미약하지만 개선 제 눈에는 개선이 잘 안 보였고요. 잠깐. 그러니까 한은에서 본 통방문 문구보다 저는 약간 반톤씩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보는 톤 다 조금 낮거든요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도 일부 평가가 뭐 전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를 물론 뭐 시각이야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대한 그 판단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뭐 조금은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서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한국은행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예. 근데 사실 지금 그래도 유럽 경제를 좀 그 한국은행의 통반문만 평가할 게 아니고 예. 유럽 경제를 좀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유럽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잖아요. 인구가 예, 많잖아요. 예, 다 예. 합쳐서. 단일은 아니지만 인구가 무지하게 많고 그 이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데 유럽이 지금 소비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어때요? 유럽이 이제 그 중국이 유럽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 제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 물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다시 유가가 올라오다가 주춤하니까 바로 유럽이 다시 디플레에 빠져버렸거든요. 물가가 네, 마이너스 그렇죠. 나버렸고요. 네. 이번 달에 이제 유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저희 디플레는 뭐 다시 기술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 수요가 아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디플레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보면요. 그 다음에 독일의 지표들도 보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지표들이 뭐 그런 적이 많았지만은 혼조세를 보이는 지표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유럽이요? 일부 유럽도 그렇고 다 뭐 미국도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잘 나온 지표 있고 못 나온 지표 있고 지난달 잘 나왔는데 이번 달 못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추세를 좀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아니면은 뭐 소비 그 제조 쪽은 안 좋은데 서비스업은 그동안 좋았다든지 그랬는데 이것조차 다시 약간 좀 혼조를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출 지표를 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작년부터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네. 돈을 계속 풀고 있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나 뭐 기업 대출이 좀 플러스를 좀 글쎄 유지를 하고 이제 있고요. 레버리징 국면으로 들어갔다. 예, 그래서 소매도 조금 뭐 둔화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회복 추세에 있지 소매 않나. 판매도. 예. 생각을 하고. 독일이랑 프랑스의 소매 판매 증가율 전년 동기비를 보면은 되게 좋은 모양새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김상환 연구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물가는 안 올라간다는 거죠. 네.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미 기저가를 본다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소비는 좋은데 물가는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안 올라간다는 건 되게 이상한 국면인 거죠. 또 나라별로 프랑스는 무역 수지가 적자고요. 독일은 또 무역 수지가 흑자인 거죠. 그러면은 같은 유로화를 쓰지만 그 나라 체력에 맞지 않는 통화를 가져가다 보니까 유럽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표들이 되게 뒤죽박죽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관되게 유럽 전반적으로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쉽게 선뜻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유럽은 좀 이렇게 갸우뚱한 고갯짓이 나오는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이렇게 짚어보고 나면 나머지 신흥국들은 다 거기에 수출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원자재 파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따라가는 나라들이라고 보면 미국이 중요할 텐데 사실 난 기본적으로 미국이 1, 4분기가 그러니까 단기 사이클 보통 우리가 3, 40개월 정도 가는 단기 사이클 상에서는 미국 경기가 일단 고점을 좀 찍고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뭐 나오는 지표들이나 아니면 나오는 얘기들을 봐서는 그러니까 꺾이지 않고 회복세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은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올해, 주식 시장은 그렇게 보이다. 주식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6개월 내 최고치, 올해 최고치를 이제 넘어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유가가 살짝 반등해 주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이제 최악은 벗어났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데 동시에 그러면 이익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냐라 보면은 저희 볼 때 이제 12개월을 전망하는 주당 순위 이제 그 12개월 포드 EP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건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2개월에 1년 후에 이익을 쭉 끌어와서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 보면 이게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이미 올해 고점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와 기업을 생각하는 이익과는 좀 괴리가 또 많이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주식만 놓고 보면 뭐 새로 고점에서 흘러내리는 경제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 일단 좋다. 뭐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 그러면 그 이익 전망치가 네. 그 따로 가도 돼요? 원칙적으로? 뭐 주식과 그러면 예. 돈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든지 아니면 유가에 연동된 주가든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불만족스러움이 이제 2013년, 2014년 나왔었거든요. 네. 이익은 안 늘어나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당 순익 배율 그래서 뭐 PER 이게 막 네. 과거에는 13배가 평균이었는데 그때만 17배 가니까 말도 안 된다 이랬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3년 정도 계속 지속이 돼서 15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익과 주가가 따로 가서 주당 순익 비율이 비싸다, PR이 비싸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시비거리가 안 되어버린 거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위험 자산에 대해서 방어 기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논외로 한다고 하면은 이익과 주가의 괴리가 벌어지는 거는 과거 한 5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 않다. 라고도 저희는 뭐 현상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 경험치가 있습니다. 전승지 연구원. 지난번에 옐런의 발언에 의하면 옐런은 미국 경기 전망을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우리 이주열 총재를 닮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봐요? 굉장히 네, 지금 불안해 보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지금 뭐 그동안 5년 동안 괴리가 됐으니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결국 돈으로 가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예. 고점을 경신하는 이 장세가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져요. 그 유가가 지금 반등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원자 자원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발이고 떨어지는 거는 수요 부진이고 이런 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급이 과다하거나 뭐 공급이 확 줄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수요가 늘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라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로 봐야죠. 근데 지금은 공급이 줄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주식시장에 바로 연동하는 게 맞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공급이 주는 것도 아닌 게요. 그래서 미국의 비축량은 매주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를테면 100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80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되게 좋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되게 이상한 비축량이 줄어드는 게 상황입니다. 아니고? 비축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요. 네. 생각보다 덜 늘었더라. 이게 지금 호재가 되는 거니까 좀 투자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엇갈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본 뉴스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미국 GDP를 이제 추정하는 것 중에서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라는 지표를 많이들 봤는데요. 네. 그 미국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는 미국 1분기 GDP가 계속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뉴욕 연은이 이제 새로 그 이제 GDP를 추정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는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도대체 미국 뭡니까? 내부에서도 물론 뭐 지역 연방은행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뉴욕 연은은 아마 1% 이상에 나오는 거라고 애틀란타는 거의 0까지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그 수출이 견인하는 그런 주가 상승 이건 기대 못 하겠네요.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한 결과가 보니까 별로 기대할 거 없다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좋으려면은 아까 저기 영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이 좋아야 되는데 수출은 수요 측면에서는 아닌 것 같고 수요 측면에서는 아니죠.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유일하게 원자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자재는 사실 이게 뭐 나중에는 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에 예민한 기업이나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약간 그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수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오른다, 낮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국면이 좀 바뀌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좀 예민한 그러면서도 바게닝 파워가 있는 애들은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좀 나은 국면이고 그냥 온리 수출만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뭐 크게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현지 시간으로 21일 22가 이제 통화정책 결정을 하죠. 다음에 곧바로 뒤이어서 26, 27이 FOMC고 27, 28이 BOJ인데 일단 그 22가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그냥 지난번에 한번 외환시장에서 뭐 정책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드라기 총재가 최근에 유로가 강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까 외환시장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유로화 강세 정도만. 주가 완화를 발표했는데 유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FOMC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이번에 시장에서 예상처럼 뭐 아무 일 없을 거다. 다만 이제 6월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힌트만 좀 얻고 싶어 할 뿐이지. 뭐 이번 4월에 FOMC에서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럼 그런 별 상황인 이슈가 것 같습니다. 예. 미국도 별 이슈가 없는 아마 걸로 봐야 되네. 역대로 가장 별 이슈가 없는 FOMC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은 BOJ는 약간 좀 이슈가 있을 만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진이나 이런 내부적인 그 일이 있어서 네. 아마 통화정책에서 혹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예. 10bp인가요? 예. 그거를 뭐 그러면- 조금 더 내린다든지 아니면 근데 지난번에 아무 영향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때 했다가 아무 효과가 없고 음. 3월에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이 다 정책 쓸 때 그때 BOJ가 가만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써봤자 또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일단 지진이라는 내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엔젤을 용인 안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 뭐 BOJ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ECB나 FOMC 비해서는 이번에는 BOJ가 조금 뭔가 조금은 이슈가 예. 있을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는 거의 대부분 큰 이슈들은 없고 일본만 다소 조금 예. 이슈가 있을 거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금융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요즘 금융시장이 위험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전자산 쪽보다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 지금 꽤 많이 샀죠. 그리고 어디에 메릴린치가 이제 뭐 아시아 쪽 비중을 늘려야 된다, 살 때다. 지들은 벌써 한참 전에 다 사놓고 걔들 꼭 그러더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위험자산 쪽으로 좀 움직여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안전자산 쪽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채권을 보시니까 안전자산을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마디씩만 하자. 간단하게. 저는 아직까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 2월에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해서 위험자산으로 왔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주춤하면서 달러가 안 강해지니까 신흥국 쪽이 작년 뭐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는 트렌드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유동성을 어디 흡수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은 많고 그게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안전 자산에도 아직 뭐 조금 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안전 자산에서 막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익 피자. 지금 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가라 뭐 이러고 자꾸 분위기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주가 레벨은 네. 그게 가도 괜찮은 레벨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 글로벌리 뭐. 경우는 되게 애매한 구간입니다만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네. 이게 금융위기의 최고점이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올라가려면 뭐 숫자가 더 나와야 줘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쇼미더머니 돈 얼마 번지 보여줘라 그러는데 그게 네.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레벨상으로 보기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의 12개월 이익의 전망치를 끌고 오면 다 내려갑니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다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사자라고 말하기에는 객관성은 되게 떨어집니다만 네. 확실히 저금리는 위험 자산을 원하지 않아도 갈 품에 수밖에 안으라고 강요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금리 통화 정책이 위험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다. 예. 그럼 뭐 주가 수익 배율의 신지평이 열리는 모양이지 뭐. 옛날엔 10배나 12배가 정상이라 그랬는데 이제 20배가 정상인 세상으로 금리 수준도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예, 뭐 그거 감안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때는 좋네. 네. 네, 오늘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시죠.